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뼈가 점점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병,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이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골다공증의 발생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순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순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익숙하긴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선생님? 골다공증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기로는 골량의 감소,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또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장년 시기에 최대 골량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이후 골 소실이 과정이 지속이 되는데요. 사춘기 전후에 골량 증가가 가장 왕성하고 30대에서 50세까지는 골량 유지가 되다가 이후 골 소실이 관찰됩니다.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골 흡수라는 과정과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 형성이라는 과정이 일련의 커플링 과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원활한 골 재형성이 안 되면 골량 골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모래성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모래성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질 때 골다공증이 생긴다 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골밀도 T점수라는 거를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여야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는 걸까요? 네,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을 T점수라고 하는데요. 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이고요.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입니다. 그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50세 이후에 급격히 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골밀도 감소와 골절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2011년도 발표된 국립골다공증재단에서는 미국 내 5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남성은 200만 명, 여성은 800만 명이라고 밝혀진 적도 있고요. 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50세 이상 여성에서 32.6%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30대에서 50대까지는 골량이 유지가 되지만 이후 소량의 감소만 관찰이 되는데요. 50세 이후의 여성은 급격한 폐경 후 골소실이 관찰되면서 골량이 줄어들고 남성의 경우에도 장에서 칼슘 섭취가 좀 적어지고 뼈 생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급격한 골량의 감소로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왜 중년 남성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여성보다는 적은 걸까요? 골대사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입증이 되어 온 사실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골대사 조절 호르몬이긴 합니다. 50세 전후 여성이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아무래도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골다공증 환자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 골다공증 환자는 2018년도에는 97만 명 정도고 2022년도에는 118명 정도로 최근 4년 동안에 20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골다공증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전인데요. 골다공증도 유전되는 질환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골다공증의 발생에 중요한 두 가지 위험 인자는
성장기의 낮은 최대 골량 형성과 또 빠른 골 소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최대 골량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유전적 영향이 한 50에서 90%로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엄마의 골밀도가 낮은 경우 딸도 골밀도가 낮을 확률이 높고 또 일란성보다는 일란성 쌍생아에서 성장 후의 골밀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유전적 영향은 최대 골량기 형성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뭐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거나 좀 관리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실제로도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진료를 보러 오시는 40대 여성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국제 골밀도 학회 골다공증 검사 대상 적응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분을 꼭 검사하세요 하고 항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폐경 전부터라도 골밀도를 검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 유전적인 영향 꼽아 주셨고요. 자, 그럼 이런 선천적인 원인 외에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선천적인 원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으로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섭취, 또 신체 활동량, 질병, 약제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특히 흡연은 골다공증의 명백한 위험인자로 나와 있고요. 하루 30g 이상의 알코올 섭취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만성적인 음주도 또 성호르몬의 감소, 근육량 감소를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는 다양한 기전으로 골량 감소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약제 관련한 골다공증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한 경우에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골밀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몸속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골다공증에 더 잘 걸린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 경북삼성병원이라는 대학병원에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지방과 체지방과 골밀도의 연관성을 관찰한 결과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이 모두 정상인 그룹의 연간 그 골밀도 감소 발생률이 한 1,000명당 3.37명에 머물렀지만요.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면서 체지방률이 높은 그룹은 이보다 많은 한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상적인 BMI라 할지라도 높은 체지방률은 골밀도 감소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였기 때문에 단순히 체질량 지수가 아닌 건강한 체성분 관리가 이루어져야 골밀도 감소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출산 후 1년 내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 이유가 뭘까요? 임신과 수유로 인한 골다공증의 원인이나 위험인자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으나 임신 중에 프롤락틴이라던가 에스트로겐 같은 여러 호르몬의 혈중 농도 변화가 발생해서 골 대사 과정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또 모체와 태아 사이의 영양소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 전후의 골밀도가 좀 낮아지게 되는데요. 출산하고 모유수 이후에 골밀도가 회복이 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임신을 또 하게 되면 골밀도의 회복도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성이 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골다공증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골다공증 발생 고위험군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경우가 좀 확률이 높을까요? 일단 골다공증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의 여성, 또 70세 이상의 남성이고요. 65세 미만의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저체중이나 40세 이전의 폐경, 또 그 고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력, 또 지속적인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장기간 복용하신 분에서 골다공증이 발생 확률이 높을 수 있어서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도둑.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이 경우에 제일 잘 맞는 질환이 골다공증인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 또는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진단된 경우에는 또 회복이 불가능한 사례까지 생길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질환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진단과 또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도 이 골다공증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에 의하여 약화된 척추뼈가 외상에 의해서 압박 변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에서 발생하는 척추 골절의 원인은 골밀도 골밀도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골절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에 심지어 특별한 외상력이 없어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골다공증 관련 척추 압박골절은 70세 이상에서는 전체 여성 중에 25%, 80세 이상에서 여성 중에는 약 50%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상의 경우 환자 본인이 기억을 할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다쳤는지 기억 못하실 정도로 아주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골다공증 환자의 뼈가 한번 부러지면 다시 골절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발생한 사람의 20%는 1년 이내에 두 번째 척추골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10명 중 2명이 1년 이내에 다른 부위에 두 번째 척추골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골다공증 골절 후에 재골절이 발생 양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모든 골절 부위에서 재골절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었던 분이 골절이 되시면 이 골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뼈가 약해지는 건 사실 나이 들면서 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골다공증을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당연히 뼈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골절이 됐을 때 이제 어릴 때나 좀 젊으실 때는 회복이 가능하시지만 어르신이 되면 한번 부러지신 분들은 또 부러지기 쉽고 잘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연구 보고의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과반수와 또 7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에서 활동적인 삶에 제약이 옵니다.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후에 50% 정도의 환자는 골절 전의 활동량과 또 독립성을 회복하기가 힘들고 25%의 환자들은 요양기관이나 또 집에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망률도 평균 20%나 됩니다. 또 여성이 고관절 골절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2.8%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는 유방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과 같고 또 자궁 내막암의 사망률이 0.7%인데요. 한 4배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골다공증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만 각종 골절이나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요통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골다공증 자체에 증상이 없다 보니까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건데요. 골다공증 보통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아쉽게 골다공증 골절로 경험한 이후에 진단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속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골다공증 진단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될까요? 대부분은 골다공증 추적 검사의 실시 간격은 골밀도 검사는 1년 이상으로 하는데요. 검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에 골밀도 검사를 2년 주기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골밀도 변화를 좀 유의 있게 이렇게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도 하는데요. 골표지자라는 검사를 해서 같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골다공증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또 검사와 치료를 좀 효과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율, 치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치료만 해도 골절을 예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도 늘릴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10명 중에 7명이 1년 이내에 치료를 중단을 한다고 해요. 대한골대사학회가 지난 2018년도 골다공증의 주요 유병 인구인 50대, 70대 여성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골다공증 인지율이 28%밖에 안 됐고요. 10년 전인 2008년에 질병관리청의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한 24%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이 회복이 어려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다공증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골다공증 치료는 약제를 통해서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드시는 경구치료제와 또 주사로 맞는 주사치료제가 있습니다. 약제는 뼈를 파괴하는 기전인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가 이제 경구나 주사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약제도 있습니다. 또한 골 형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약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활성형 비타민 D라는 것도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구 약제를 드실지 또 주사 약제를 쓰실지 또 주사 약제에 대해서도 정맥 주사, 피하 주사 또 투약 간격 같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약제 종류에 따라 작용 기전이 달라서 환자분들 건강 상태 또 기저 질환 또 생활 방식에 따라서 약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골 흡수 억제제로 골절의 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고요. 또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의 활동도를 증가시키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서 골 밀도를 실제로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 이 치료 약물을 두고 좀 논란이 있어요.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치과에서 이를 뺀다든지 치과 치료를 받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나요? 네, 약제와 관련된 턱뼈 괴사라는 질환 때문인데요. 2003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이 턱뼈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이후에 다른 약제도 포함한 약제 관련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약제 성분이 파골세포 및 골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국외에서는 0.001에서 0.01%, 또 국내 한 15개 종합병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0.04%인데요. 이때는 이제 2,300명당 1명꼴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양 환자의 턱뼈 괴사율보다는 낮은 유병률이고 또 치과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약제 투약 기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치과 치료와 연관성 좀 짚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약을 먹으면 약 복용 중에 치과 치료 받아도 그럼 상관없는 건가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주사제를 맞고 계신 경우라면 골절 위험도를 우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담당 의사분하고 상의를 하시는데요. 가능한 한 2개월 정도의 휴약 기간을 거친 후에 치과 치료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 후에 바로 누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이유는 뭔지. 네, 경구약제를 드시는 경우에 한해서 약제의 장내 흡수를 좀 최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흡수율이 워낙 낮은 약제이기도 해서 아침 식전 최소 30분 전에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또는 식도염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후에 1시간 정도 눕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하고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경구제보다는 주사제로 치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의와 상의 후에 신중하게 약물 복용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치료 후의 경과는 어떨까요? 약물 치료를 하면서 1, 2년 정도 간격으로 골밀도 검사나 골 표지자 혈액 검사를 시행해서 약물 투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골밀도 추적 검사 기간은 1년 이상이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 골밀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정도로 간격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치료이자 예방약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악화되는 과정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제 반응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아까 그 치과 치료할 때 휴약을 하듯이 휴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세밀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관리, 10대 생활 수칙. 자,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10가지 생활 수칙을 짚어주시는 거죠? 네네. 일단 성장기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서 50대부터 시작되는 급격한 골소실에 대비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적정한 칼슘, 비타민 D 섭취, 또 술, 커피, 탄산음료 마시지 않도록 하시는 거. 흡연 안 좋다고 했고요. 또 체중 부하 운동, 균형 운동 이런 것도 매일 루틴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고 골다공증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낙상주의, 넘어지시지 않도록 하시는 거, 침대에 안전바를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노년기에 근감소를 예방하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생활 수칙 좀 기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선 세 번째 항목인데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섭취.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성인의 1일 그 칼슘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 정도예요. 비타민 D는 800IU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요. 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으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두부, 미역, 녹색 채소류 등이 있고요. 우유를 한 240ml에 300mg 칼슘이 있다고 하시면 칼슘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90ml 정도의 칼슘을 체내에 흡수시킨다고 가정하시면 우유를 최소한 힘드시더라도 하루 2-3잔은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하실 수 없겠지만 흡수율이 가장 좋은 것이 우유나 요플레 같은 유제품으로 대체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또한 비타민 D는 아시겠지만 햇빛 노출해 주시는 거나 피부에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 식품으로 섭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햇빛을 쬐기 좀 힘드시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품이나 보충제도 요즘 많이 나와 있고요. 비타민 D 그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주사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5번째 항목,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골다공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흡연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파괴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가 체중 부하 운동과 균형 운동을 가능한 한 하루 매일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골량하고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전의 운동은 골량을 더욱 크게 얻을 수 있고 폐경기 전 수직 점프 운동을 한 5개월간 1일 50회씩 한 여성이 대퇴골두 골밀도가 2.8%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에서는 변화가 크게 없었긴 했는데요. 폐경 전 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골밀도 상승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30, 40대 또 제 나이 또래 환자분들이 부지런히 운동해 주시는 게 5, 60대, 60, 70대 뼈 건강을 준비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또한 골량 유지를 위해서 스트레칭도 좋고 체중 부하 운동으로 그런 운동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10주에서 18주, 그러니까 2달 반에서 한 4개월 정도 운동하시면 한 20% 근력이 증가하지만 한 12주, 3개월간 운동을 또 하지 않으시면 습득한 근력이 한 70%가 감소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 2, 3회 운동을 기본으로 한 50분 정도 기본으로 스트레칭, 또 빠르게 걷기, 천천히 걷기를 기본적으로만 지속적으로 하셔도 뼈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골다공증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잘 예방하시고 또 골절 위험을 줄이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이순영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